지금부터 2012 한국사회개혁과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한상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은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양대 선거가 치러지는 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 발전의 계기를 찾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우리 사회가 더욱더 행복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참으로 평화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들을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오늘 말씀드릴 개혁 과제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3대 비전과 12개 정책 방향과 30개의 정책 목표가 있고요. 이것이 다시 85개의 정책 제안으로 나뉘고, 그리고 이 정책 제안들을 실천하기 위한 225개의 실천 과제들이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전반적인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참여연대의 조직 구조와 맞추어서 그 사회경제팀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그러한 주제, 이게 이제 첫째 그 방향이고요. 두 번째 방향이 권력감시팀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그런 과제, 그리고 그 평화군축팀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이러한 그 3대 비전으로 오늘 개혁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대 비전이 12개의 정책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세 가지 정책 비전 바탕으로 12개로 나뉘는데요.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에 관련해서는 보편적 사회 보장이라든지 민생 희망 만들기라든지 또는 그 재정과 과세 개혁, 뭐 이런 주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참여민주주의의 경우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더 나아가서 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민주주의, 뭐 이런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남북화해와 평화군축,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더 나아가서 통상주권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구촌에서 뚜렷한 주권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30가지 정책 목표는 각 12개의 정책 방향과 맞춰서 이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사회 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또는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고요. 노동 분야에 관련해서는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권 확립, 민생 희망 분야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었던 교육비 부담 해소, 그다음에 가계 부담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제시됩니다. 공정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재벌 개혁이라든지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이런 맥락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재정 개혁이나 공정 과세 부분에서는 재정 건전성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부분에서는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 그다음에 공정윤리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권력 통제에 관련해서는 뭐 사정이나 공안 기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 그다음 검찰 개혁,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입법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부분에서는 뭐 사법 감시라든지 또는 정치 개혁 같은 그런 의제들이 제시됩니다. 민주주의의 강화, 그거는 당연히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참정권의 확대라든지 주민과 시민 참여 제도의 활성화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제기됩니다. 더 나아가서 남북화해 평화 군축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평화 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그래서 대립과 갈등의 외교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그 외교 체제로 만들겠다는 그런 지향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주권과 관련해서는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고 불공정한 그런 협상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한미 FTA를 폐기함으로써 우리의 경제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체로 오늘 토론회는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진행은 좀 간략간략하게 간단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 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측의 계획으로는 발제를 약 10분 정도 주제당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뭐 10분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이라는 지키지 못할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네. 순서는 나눠준 그 유인물에 있는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나와 계시는 6분인데 서보혁 선생님은 지금 조금 늦었을 것 같고요. 그 발제 토론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이태호 선생님, 그다음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를 맡고 계시는 성한용 선생님, 그리고 참여연대 운영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남근 변호사님, 그다음 새사연 연구원장이시죠, 정태인 선생님, 그리고 민주정책연구원 그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필 선생님. 네. 서보혁 선생님은 조금 늦으시겠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는 그 유인물에 있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그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그 운영부위원장께서 그 보편주의 복지 국가 실현에 관련된 그런 그 발제를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제가 발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분량으로 하면 100페이지 정도를 10분 내에 발제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너무 눈이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한 5페이지 정도로 요약 발제한 것들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인권이 이제 굉장히 악화돼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언론, 인터넷 집회 시위 자유 같은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고 용산 참사 등에서 보이듯이 공권력의 남용으로 위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라는 게 단지 이런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의 이제 후퇴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런 민생 경제에 있어서의 심각한 위기 이제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이제 그 짚어줘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뭐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보통 뭐 3대 민생대란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물가대란, 전세대란, 뭐 가계부채대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성장률 도구마 정책에 갇혀가지고 뭐 매년 5%의 성장률을 부르짖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이런 5%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수출 주도의 대기업 위주의 특혜 정책을 피는 과정에서 이런 서민들의 어떤 민생 경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크게 많이 훼손이 돼서 우리가 이제 매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5%의 이제 물가 인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문제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독립성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도록 한국은행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은행이 뭐 2009년도에도 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뭐 열석 발언권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의 그런 물가 대책에 개입해서 성장률 유지 정책으로 가게 했다라든가 뭐 미국 정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제 그 시장에 자주 개입해서 많은 재정을 투여해 가지고 그런 고환율 정책을 썼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서민 경제에 큰 위기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 전세 대란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은행 통계에 의하면 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20% 정도가 전세값이 상승을 했는데 그건 전국적인 통계고 뭐 수도권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상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냐면 실제에 있어서는 빚내서 집 사라. 집 사면 뭐 전세 문제도 해결되고 집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그런 식의 것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보금자리 주택 정책만 하더라도 이게 그린벨트를 우리 후세를 위해서 100년 계획을 잡고 우리 후세를 위해서 보존해야 될 그런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공공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 참여연대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게 되면은 보금자리 주택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에 공공임대주택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분양전환 주택이라 해서 5년 후에는 이제 전환되는 그런 임대주택들을 일부 공급을 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다 분양되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개중에 있어서는 민간 건설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 책임을 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 그래서 막대한 개발 이익들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식의 분양도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들이었어. 뭐 이런 주택의 정책에 있어의 공공성이 상실되다 보니까 이런 전세 대란과 같은 뭐 주택 문제의 심각성들도 각화됐고요. 뭐 가계 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에 있어서의 경고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성장률 도구마 정책에 갇혀가지고 이런 가계 부채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가지고 제2의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수준까지 불러일으켰던 점들이라든가 또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영역에 이제 무분별하게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런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되게 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문제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도 민생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그 문제에 대한 심판들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심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안들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우려되는 점들도 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합민주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부터 그런 정치개혁이라든가 민주주의의 성장, 남북관계 개선 뭐 이런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그런 경제 운영 정책이라든가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픈 그런 추억들을 갖고 있고 과연 그 시대에 있어서의 그런 민주당 정부가 이런 민생 경제의 위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의 그런 시장 방임 정책, 신자유적인 경제 운영 정책, 서민들에 있어서의 어떤 호민관의 역할을 해야 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정책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이제 통합민주당 야당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우리 이제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우려와 불신, 뭐 걱정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경제 운영 정책에 있어서도 뭐 수출 강국이 일본도 작년에는 이제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이제 계속 그렇게 수출 강국으로만 남기가 참 어려운 굉장히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뭐 우리만 수출 주도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 수출 주도의 대기업 성장들을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지만 그게 이명박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대기업들이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그런 영역까지 침탈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이런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든가 보편적 복지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일정한 수준에 있어서의 소득 보전과 사회복지 수준들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 뭐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처폐하는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시혜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내수 경제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 절박하게 필요로 되는 그런 정책 방향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우리 복지, 그다음에 민생 이런 개혁들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먼저 발제문에 나오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 과제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뭐 작년에 상당히 보편적 복지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뭐 실질에 있어서는 작년 말쯤 가니까 이제 점점 복지 논쟁은 사그러들면서 지금은 이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다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좀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좀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데 있어서는 서구 사회와 달리 노동조합이라든가 시민단체와 같은 그런 대중운동적 차원에서 이 복지국가 운동이 추진된 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과 이렇게 정치권에서 중심으로 정책적 논쟁, 일부 복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논쟁으로 되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런 총체적인 방향 정립들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라든가 정치권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총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이런 보편적 복지의 문제나 복지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활발한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그런 발전 지향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복지 문제를 얘기할 때 공적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뭐 사회보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적 부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개혁 과제는 역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의 기초적인 법률인데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양 의무자 규정이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는데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공적 부조의 수혜 대상자에게 공적 부조를 지원한 다음에 국가가 이제 그 구상권을 획득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았던 그 아버지를 찾아서 그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던 그 자식을 찾아서 이제 그 행정망을 이용해서 찾아서 부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부양 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요건이 되다 보니까 한 100만 명 가까운 그런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탈락을 하고 있어서 좀 전반적인 공적 부조 제도에 좀 정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저 생계비와 같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 이제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복지의 이제 정책 지표들을 갖게 됩니다. 공적 부조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 지표는 최저 생계비이고, 보통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가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률을 복지 정책으로 정부가 이제 잡고 있고, 뭐 주거 같은 경우는 최저 주거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고 있는데 그런 복지의 정책 지표 자체가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고 낮은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있어의 복지 정책이 굉장히 낮은 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최저 생계비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지역, 뭐 농촌과 도시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평균적인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 있는 이제 그런 그 공적 부조의 수혜 대상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지 못한 지원을 받게 된 그런 문제점들이라든가 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이제 우리가 돌봄이라고 얘기하는 돌봄의 사회와 공공성 문제인데 이 부분은 뭐 보육, 노인, 장애인 뭐 여러 부분에 걸친 문제입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에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있어서는 보육 같은 경우에서는 적어도 한 30%, 뭐 의료 같은 경우에서도 공공병원이라든가 보건소 이런 부분들이 한 30% 정도는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비율이 뭐 10%도 안 되다 보니까 민간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에 있어서의 그 서비스료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완충지대가 굉장히 취약해서 뭐 이건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는 마찬가지죠. 공공 임대 아파트가 보통 서구 사회에서 한 15% 이상은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5% 한 그 실제 지어진 걸 기초로 하게 되면 한 4.3%밖에 안 되고 계획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뭐 6.7% 정도 됩니다만 턱없이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전월세가 상승하는 걸 막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공공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들의 확충들이 이제 요구가 된다. 뭐 보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구 사회에서 이제 많은 논쟁을 거쳐 정착됐던 그런 보편적인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장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하고 있는 그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와 사회 진출들을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게 되고 이런 여성의 사회 진출들이 보장이 돼야만 결국 여성들이 출산에 나서게 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우리 사회의 목표들이 실현될 수 있는 문제여 가지고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보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뭐 우리 사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복지 문제의 대부분들을 이런 사회보험,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체계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 400만에 가까운 사회보험에 이제 사각지대가 존재를 해서 이 문제는 국가 정부도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시민사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사회보험료 지원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하고 뭐 고용보험만을 이제 도입을 하고 건강보험은 제외가 되게 되었었는데 이런 건강보험 문제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특히 OECD 국가에 있어서는 이런 근로빈곤층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빈곤을 면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꼽고 있는 것들이 사회보험료 이제 지원 정책입니다. 근데 정부의 경우 우리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EICT 제도 그 근로장려금 제도를 이미 도입했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기 때문에 못 도입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프랑스라든가 많은 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근로장려금 제도하고 또 이런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고 중심 정책들을 이런 사회보험료 정책으로 잡고 있고 또 실제 이러한 계층들이 근로빈곤층들이 보면 또 실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노인이 되게 되면 빈곤에 빠진다든가 이런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사회적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이런 400만의 사회보험료 사각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대규모로 실시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다음 국민연금과 이제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그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뭐 대부분의 노인들은 빈곤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에 있어서의 소득 보존수를 지금도 높이고 보편적 복지 형태인 기초노령연금의 수혜 대상을 뭐 적어도 7, 80%까지는 확대를 해서 이런 보편적 복지 형태로 노인 빈곤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건강보험 문제에 있어서 비급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큰 질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서는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들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뭐 시민단체가 그래서 이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주장하고 의료비 100만 원 본인 부담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 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 이런 건강보험 같은 것이 이제 추진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뭐 작년에 그 삼성전자에 있어서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이런 직업병 같은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직업병이라는 것을 현재 우리 법제에 하게 되면 그 직업병에 걸린 환자가 자기 스스로 이게 직업병이다. 자기가 일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돼 가지고 한 것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라는 건 수많은 역학적인 실험들을 거쳐야만 되는 의료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환자가 하라는 것은 뭐 사실상 포기하라는 얘기가 똑같은데 서구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몇 가지 50에서 한 60가지 질병 정도에 대해서는 그런 입증 책임을 전환하거나 그거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이제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현대 사회로 오면서 과거의 공적 구조와 사회보험의 두 가지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증이라든가 자영업 폐업자라든가 그다음에 고용보험 적용 기간이 지난 장기 실업자라든가 같은 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보험에 적용 부분이 없어서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구직자라는 개념을 설정을 해가지고 취업조건부, 취업훈련 조건부,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봅니다. 역시 복지에서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인데 일자리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물론 이제 일자리 창출이겠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정부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뭐 요즘은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서비스 부분들에 있어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하는 노력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이제 서구사에서 많이 추진했던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실제 작년에 이제 대기업들이 고용 창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고용노동부에서 대기업들에 있어서의 그 노동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킨다. 현재 법제에 있어서는 뭐 잔업 같은 연장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뭐 합의했다는 이유 명목으로 그걸 훨씬 넘는 장시간 노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장시간 노동들을 단출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게 됩니다. 실제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작년과 달리 올해 초에 대규모의 이제 채용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의 노동시간 엄수에 대한 이제 행정 감독이 큰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노동시간 단축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 정리해고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뭐 정리해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정리해고되는 노동자들을 다른 사업장에 취직할 수 있는 재취업 훈련을 시켜야 된다든가 재취업 우선 고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소셜 플랜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그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청년 실업이 가장 심각한데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있어서는 지금 청년 고용 촉진법에 의하게 되면 이제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고용 권고 정책만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공공에 있어서는 적어도 적극적으로 의무화한 정책을 도입하고 대기업에 있어서도 그런 청년 고용 촉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청년 고용들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노동법제에 있어서도 현재 노동법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서구 유럽 국가에 비해 있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넓히기 위해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서 조직화를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이제 법률이나 행정 같은 게 필요로 된다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SEIU라는 노조가 있는데 그 비정규직 노조가 한 200만 명 정도를 조직하고 있는데 그 비정규직 노조가 200만 명을 조직하는 데까지 있어서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가 그 비정규직 노조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라든가 활동 지원을 통한 그런 이제 그 조직 확대 사업들을 지원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단결권 확대를 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또는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노사분규에 따른 그런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업적인 교섭과 초기업적으로 형성된 그 단체별 효력들을 확대시키기 위한 뭐 그런 법제 정비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뭐 민생 경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뭐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욱더 심각하게 됐던 시장 방임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호민관의 역할들을 자임하고 나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벌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영역들의 이제 침탈 문제가 심각합니다. 1998년도에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재벌 개혁 문제가 화두가 됐는데 그때 있어서는 재벌의 부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출청제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30대 재벌들 대부분이 부실화됐기 때문에 부실화를 방지하는 문제였는데 지금의 재벌 개혁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뭐 그런 측면보다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상인 영역에 침탈을 해서 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어렵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지출을 규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담합, 하도급,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규제에 나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시민단체가 뭐 3대 민생대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물가대란, 가계부채, 전세대란과 같은 이제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을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들을 이제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주거비는 뭐 집값뿐만 아니라 이런 전월세들을 그 폭등을 막기 위해서 임대차 갱신제도와 서구 유럽엔 다 보편적으로 있는 제도입니다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야 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뭐 특히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재고주택의 한 15%까지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교육비 부담이 이제 우리 가계에서 두 번째로 큰 부분인데 반값 등록금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비를 인하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큰 우리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게 통신비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통신회사의 이 과점 체제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신비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들을 통해서 통신비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서프라임 모기 사태를 겪었던 미국의 경우에 사전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의 과잉대출 규제법들을 다 이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능력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처럼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일시에 원금을 전부 상환하도록 하는 것들은 약탈적 대출을 받아 다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대출이 지금 80%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대출을 규제하도록 하는 이제 사전적 예방책이 필요하고, 이미 1,000조 가까이 이렇게 가계부채가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금리가 인상되거나 그러면 이제 가계가 도산하는 그런 경우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되면 이제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1가구 1주택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의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보호되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아도 바로 이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니까 다 가정이 파탄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주택담보대출도 회생 절차에 포함시켜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정책이 온통 금융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이제 뭐 모든 정책이 나오게 되면 복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줘가지고 빚을 내게 해줄 테니까 그 빚을 통해서 해결하라. 뭐 주거 문제도 그렇고 전세 문제도 있고 다 지금 뭐 등록금 문제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있어서 금융개혁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금융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서민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업 시장으로 많이 몰려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대부업에 있어서의 우리나라만 이제 특혜금리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본도 그걸 철폐했기 때문에 대부업의 특혜금리를 이제 내리고, 특히 이제 그 불법 대부업이 지금 횡행을 해서 서울시가 최근에 이제 민생
침해 사범 근절 대책으로 불법 대부업과 불법 다단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게 단속하는 이런 행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행정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대부업 시장에 있어서의 서민들의 피해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3대 민생 자기들이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금자리 주택하고 학자금 대출, 그다음에 미소금융 문제였는데, 미소금융 문제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과거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들을 담당을 했던 뭐 사회연대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우리 역할들이 축소가 되고 미소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도 필요로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 개혁과 공정 과세 문제인데요. 역시 복지 국가를 이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수요로 되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만, 저희 참여연대 같은 시민 단체는 3단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증세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재정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토건 재정들이 지금 많은 상태인데, 그런 토건 재정들을 복지 재정으로 전환을 시켜서 복지를 확충하는 것들을 시하고, 그다음 또 각종 많은 조세 감면 이제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법인세가 뭐 22%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 실효세율은 한 1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각종 불필요한 조세 감면들을 철폐를 해가지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들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증세를 통해서 복지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점진적 증세는 처음부터 뭐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을 인상을 해서 보편적 증세를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서구 사회에서 했던 것처럼 보편적 복지가 확대돼서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체감이 높아지고 복지를 위해서 증세를 하자라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적극적인 복지를 위한 증세 정책들이 필요로 된다고 보여져서, 복지 재정들을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증세를 하더라도 부자 증세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부자 증세는 우리가 지금 법비세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상위 구간을 신설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파생 상품이라든가 주식 거래 같은 데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 이걸 일반적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뭐 일본이 이제 했던 것이, 일본이 한 뭐 20년을 걸쳐서 했습니다만은 뭐 연 10억 이상의 거래라든가 연 뭐 3천만 원 이상의 그런 자본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만 그 과세를 하는 그런 부자 증세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 과정과 대안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우리 민생 경제 보호, 그 다음에 이런 보편적 복지 문제들이 더 적극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러한 개혁 과제들이 제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이야기를 해도 끝나지 않을 주제를 20분 만에 간단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평화건축 분야 발제를 해주실 서보혁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서보혁 서울대 HK연구소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정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발제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관련해서 이태호 사무처장님께서 발제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런 폭력적인 토론회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뭐 수백 개의 실천 과제를 그냥 쏜살같이 쏟아붓는 식의 토론인데요. 더구나 오늘 이 발제를 저희 윤태범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해주셨으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여민주주의 문제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됐다, 그리고 그동안 제도화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문에 참여민주주의가 중요해진 거라고 말하면 좀 뭔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지금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이 참여민주주의 문제, 시민 참여 문제는 뭐 하나의 뭐랄까요, 시대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전 지구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이 2011년에 그 소련이 해체된 지 한 20년 되는 해였죠. 1991년 12월 달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하나의 민주화 물결이 일어났는데 물론 그건 사회주의권에서 시작했습니다만은 90년대 전체를 하나의 민주화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89년에 독일에서 외쳐졌던 구호 중에 하나가 We are the people이라는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99%다라고 하는 구호가 다시 외쳐지고 있죠. 주된 대상은 예전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심장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SNS라는 새로운 사회적 의사소통망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담지 못했던 어떤 사회적 금기, 사회적 언어에 도전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참여민주주의는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연관시켜서 말하자면 국민주권론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요. 공화라는 말의 어원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게 주나라 때 생겼다는데요. 사람들이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왕이 듣지를 않아서 왕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던 시스템을 공화라고 그랬는데 그게 공화제의 어원이 됐다고 그러죠. 그때 중신들이 간언했던 말이 되게 재밌습니다. 중구난방이라고 했다고 그러죠.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언론을 통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왕이 쫓겨나고 공화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중구난방이란 말이 우리가 용례로 사용하기에는 좀 복잡하고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건 아마 주로 역대의 지배층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상태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했던 그런 관행 때문에 이 말이 무질서의 표현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SNS나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가 사실은 뭐 규제 당국에는 다소 무질서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뭔가 혼란이 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난해 세계사의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무리의 입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시대 정신으로 또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유념하면서 저희 개혁과제들을 역시 김남근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쏜살같이 쏟아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어쨌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를 실현해야 되고 또 그걸 추구하고 또 참여민주주의가 그것을 촉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 공개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자의적인 비공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록물 관리 같은 것을 주로 행정 내부 규제 정도로 보고 있고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사찰 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한다든가 경찰의 선거 개입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한다든가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기밀은 지금 보안 업무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비밀을 규정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기록물 관리 시스템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비밀보호법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좀 더 비밀을 최소화하는 국가비밀관리법으로 다시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94페이지인데요. 전체 지금 정부 절차도 너무 불투명하죠. 예를 들어서 행정규칙 같은 건 아예 대외비로 하고요. 심지어 명령도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입법 과정도 불투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FTA 같은 거 협상하는 거 보더라도요. 어떤 조례가 바뀌었는지 어떤 행정규칙이 바뀌었는지 미국에게는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아직도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정부 정책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실명제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금 뭐 4대강 같은 것으로 무수히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불법도 있을 수 있고 낭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이 직접 찾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제도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주장되고 있는데 아직 입법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8페이지 반부패 제도인데요. 이명박 정부 와서 반부패에 대한 부패 방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나라가 온통 썩었다는 등 굉장히 의례적인 형식적인 수준의 반부패 캠페인을 하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기관, 다른 공직자들을 문제 제기하는 식으로 비껴가고 있죠. 우선 부패 방지 기구의 독립성과 위상이 격화된 것에서 이 정부의 문제를 알 수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BBK 문제에도 아킬레스건 같이 남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됐는데요. 부패방지위원회가 청렴위원회로 또 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지금 통합돼서 그중에 일부로 존재하고 있는데 공직자 윤리의 기능을 포함해 가지고 좀 더 강화된 부패 방지 중심 기구로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사권과 수사 의뢰 기능을 부여해서 적어도 부패의 신고와 그것에 대한 조사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실히 권한을 부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도입돼 가지고요. 민간 부패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속빈강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명계좌, 분식회계, 배임, 횡령 등과 같은 기업의 대표적인 불법 비리에 대해서는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핵심적인 기업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게 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또 포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와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부산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변호사 전권예우법 같이 약간의 공직윤리제도에서 개선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공직자 가족의 고지거부권에서 재산을 등록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도 있고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대통령 때 너무 막강한 행사를 영향을 행사하고 그 뒤에도 계속 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공개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예를 보거나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부자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사후를 보더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두는 것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굉장히 큰 문제였죠. 특히 채용 비리도 유명한 전 외교통부 장관의 사례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자 하는 내용이 제안될 법하고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 퇴직 후 취업 제한 제도를 강화하자 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큰 두 번째로 행정 권력, 특히 사정기구, 공안기구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있을 수 있는 고문 사건도 났고요. 그리고 쌍용 같은 데서 보면은 국민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경찰이 무슨 불신검문 할 때마다 그리고 시위 진압할 때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들이대는데요. 여기에 인권 존중 조항 같은 것들을 신설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냥 휴대전화 번호를 통째로 모두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 같은 관행도 없애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정원은 대북 정보 기능은 오히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와가지고
근데 국내 정보 수집이라든가 국내 수사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구가 꼭 수사권까지 보유해야 되겠나? 이 경우엔 인권 침해나 직권남용 소지가 많지 않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수사권 폐지라든가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제한하고 하는 문제들이 실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국정원 예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게 정보기구라서 힘들다면은 감사원의 특정 부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 와서 감사원도 믿을 수 없게 되었죠. 기획감사가 있지 않나 하면 꼭 필요한 감사는 안 하고 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보와 관련해서 감사원 장과 위원회 임기나 임명 방식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와서 전율철 전 감사원장 임기가 남았는데도 그리고 헌법기관이라 임기가 보장됐는데도 사퇴 압력으로 결국 사퇴하고 말았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문제는 뭐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저희가 속한 참여자치 연대에서 별도로 이후에 발표할 기회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로 넘어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검찰 문제는 심각해져가지고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중수부 폐지라든가 특별수사기구의 설치 같은 것들이 이미 합의되었습니다만 검찰은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즉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특별수사기구를 만들어서 검찰 권한을 쪼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적 합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것에도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는 없겠는가? 검사를 국민의 손으로 뽑으면 왜 안 되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검사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을 해서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 질서의 일부분은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부분으로 해결을 한다면 검찰을 민주화하는데 검찰의 기득권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 와서 다시 남성 서울대 제조 출신 일색으로 채워지고 있는 대법원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다 여성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대체해서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의 입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데요. 우선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죠. 특히 이명박 정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행정부의 정보 제출 거부 같은 것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또 위원회 결의로만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그걸 요구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위원회에서 처벌을 결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여당은 처벌 같은데 소극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별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 거부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정오표 공개 같은 거 하라고 그래도요. 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되면요.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당연히 김정은 본부장 같은 처벌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인데 최근에 국회에는 원칙적 비공개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의록도 공개해야 될 것 같고요.
교섭단체 특권을 좀 줄이고 구속 요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5석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비례대표제 확대입니다. 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되고요. 최소 2대1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단체는 의원 정수 확대에 소극적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적어도 표의 등가성을 늘리고 확보하고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제도를 투명하게 하면서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당 후원회를 허용하거나 교사 공무원의 소액 후원을 허용하는 것 같은 것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설립 요건도 완화해서 지금 5개 시도당을 등록하도록 하고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각각 시도당에 확보해야 되는, 즉 5,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정당을 만들 수 있는데 한 개 시도에 500인 정도 확보하면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많이 처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로 만드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책 과제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아까 중구난방 얘기를 했는데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이 저희가 이 분야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개혁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헌재 판결을 통해서 SNS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같은 것은 보장하자는 것이 이미 사회적 합의이고 또 헌재 판결의 취지인데 아직 입법조차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에 그 정책을 수행했던 주체, 예컨대 현 정부, 특정 국회의원 또는 특정 정당이 거론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선거법을 건다면 어떻게 정책을 심판하고 그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문제, 저희가 무상급식 문제에서 주민투표 보이콧 운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투표 그 자체의 요건이 너무 높다. 그래서 청구 요건을 좀 낮추고 그다음 실효성 유효 규정에 대해서 33%라고 하는 이 높은 규정을 좀 낮추는 것이 주민 참여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와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호조금을 지급되는 5가지 사업 유형으로요. 100대 국정과제 수행, 저탄소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같은 친정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또 무슨 불법 폭력 집회에 참여한 1,800단체 블랙리스트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굉장히 편의주의적이고 규제 위주의 민간단체 지원 정책이 유지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에 부활된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급적인 독립재단을 만들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중단된 과거사 정리 작업 재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장악 문제, 방송 독립성 훼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사도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되겠고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 같은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예 이제 SNS까지 규제하고 있고요. 계정 폐쇄까지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는 폐지하고 민간 자율기구로 이양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너무 많네요. 집시법제도 있고 그리고 국가가 명예훼손 해가지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것. 적어도 국가는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발제자와 이 사회자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3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보익 선생님께서 평화건축체제 발제하겠습니다. 원칙은 10분입니다만 대선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서보익입니다. 우선 늦게 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평화, 건축, 통일, 외교 분야인데요. 보시는 그 자료집 갖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목차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 워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의 그 뭐 트리를 할까요? 구성 이걸 보고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 큰 제목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렇게 잡았고요. 이것을 관한 이 큰 덩어리로 남북 화해와 평화 건축, 그리고 외교 안보 정책의 민주화, 그리고 통상 주권 확립 이렇게 세 개의 이제 테마를 잡았고요. 그 내에서 남북 화해 평화 건축 분야는 남북 화해 협력의 제도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관련 조직의 어떤 위상 확립,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토대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의 민주화에서는 평화협력 외교,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다시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시민 참여의 제도화를 저희들은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다음에 통상 주권 확립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FTA 협상 등을 포함한 이 통상 관련 외교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 민주성과 투명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 156쪽인데요. 아닙니다. 7쪽입니다. 거기 이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평화체제를 저희는 한반도에 전쟁을 일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남북한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북이 말 그대로 공용하는 그런 상태 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설정한 시민의 입장에서 그 원칙을 저희들이 5가지로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 평화주의의 원리라고 하는 것. 그 평화체제 구축하는 그 목적이나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단이 비평화적이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남북한을 비롯해서 기존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들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에 바탕해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 분단을 고착화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건 우리 남북의 입장이 되겠는데요.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서 이 평화체제 구축이 평화통일과 병행해서 또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한반도에 적용하는 문제를 잡았고, 그리고 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또 강조하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이런 5가지 원칙 하에서 저희들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남북 간 기존 합의 존중 그리고 남북 대화의 정례화입니다.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안 되고 있는 거고 남북 관계가 악화된 또 현실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분께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이나 14 정상선언까지 그 합의되는 것 이행을 말하는 거고요.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속하게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려서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남북 대화가 좀 이렇게 정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책 제안은요,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 천안함 사태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 이른바 524 조치를 해제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그리고 지금 정부는 1단계로 한정대에서 유지해온 개성공단에서 뭐 저기 물건도 많이 생산하고 뭐 사람도 많이 오가고 한다고 하는데, 개성공단을 2단계로 전면 확대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남북 간 경제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든 아니면 민간 차원의 교류든 간에 이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의 어떤 정부의 규제나 행정적인 통제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민간이 방북하는 데 있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 불허하는 이 사유를 법률에 지금 현재 명기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또는 그 행정재량으로 하고 있어서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성향이나 그런 민간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이것이 좀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남북 인도주의 문제의 우선 해결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 통일부도 인도주의 문제 해결, 특히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결과죠. 그리고 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라든지 그리고 남북 간에 놓여져 있는 이산가족, 그다음에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그리고 북한 주민 안팎의 그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종합적인 청사진을 갖고서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제 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제 사견을 한마디 붙이면은 남북 관계 우리가 뭐 큰 틀에서 얘기하는 이런 게 당장 안 되더라도 이거 인도주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북이 뭐 분단되거나 전쟁하고 지금까지 이런 옮겨 다 이 남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정권 간의 이런 대립과 이 불신이 남북한 주민들, 우리 일반 대중들의 삶의 질, 생존 자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원죄 의식을 갖고서 이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놓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실천 과제 8번에 있습니다만은 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정부 여당과 일부 수구 단체의 기도는, 이거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북한 인권 문제를 소재로 해서 북한을 압박하거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이 반공 수구적인 문화나 그런 어떤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정략적인 것이다 해서, 우리들은 그 대안으로서 남북 간의 인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경험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권 대화,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컨텐츠로서 사법 분야에 있어서의 인권 관련 대화를 우리는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정책 제안으로서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문제인데요. 이 큰 틀에 있어서는 우리 언론이나 제 같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게 프레임에 미리 설정된 프레임에 갇혀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누가 먼저 같이 가면 어떻게 가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엄격하게 또는 얘기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이런 개념적 틀 속에서 주요 과제로 비핵화 문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 프레임 자체를 깨야 돼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돼야 되고, 비핵화를 실현된 데 있어서 북한 핵 문제와 한미 간의 그 핵 공격 독트린, 그리고 관련국들 간의 적대 관계 청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패키지로서 구성 요소로서 이 얘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실천과제 9번 뭐 10번이 보시면은 육자회담에 제기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 그 합의하거나 이행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육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전체의 평화. 그러니까 적대국 간의 적대 관계 청산이라든지 과거에 2007년에 시도되었던 4개국 간의 그 평화 회담이라든지 평화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북한이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북방 정책을 해갖고 우리의 과거의 적대 국가였던 공산 소련하고 중국하고 관계 정상화 하는데, 그때 북한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게 안 돼 갖고 지금 오늘까지 한반도에 긴장의 어떤 국제 정치적 배경이 됐는데, 그래서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이 남북 관계의 안정화, 남북 관계의 제도적 발전하고 선순환적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 체제가 곧 평화 협정은 아니지만은 이 평화 협정은 평화 체제를 실현해 나가는데 중요한 이 징검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평화 협정에 담겨질 내용, 거기에 참여할 국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천과제 11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13번에 보면은 한국의 핵 재처리 시설 기술 또 그 능력이 높아지고 있고 그 한 예로서 우리가 재처리 이 능력도 우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환경 생태 에너지 문제와도 관련됩니다만은 또 우리가 일본 핵 발전소 그 부서진 거에서 봤듯이 또 북한의 핵 발전소의 뭐 노후와 안정성 문제 얘기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월성인가 이쪽은 계속 그쪽 사람들 뭐 겁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그 협력 분야이기도 하고, 또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 인간 안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안보 패러다임을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이 핵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고 남한의 이 핵 문제, 그리고 국가 안보 플러스 또는 뿐만 아니라 인간 안보 차원에서도 핵 문제를 보다 폭넓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언제다 하죠. 그다음에 정책 제안 5번째,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무장 갈등을 예방하자. 근데 저희 참여연대는 실천과제 14번에 보면은 우리가 그 14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했던 NLL 일대 그 전쟁하지 말고 공동으로 같이 살아요 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국제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국제 생태 평화 수역으로 우리가 발전시키자, 이런 그 안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싸우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NLL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른바 평화 경제론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이명박 정부 말년에 남북 관계를 이렇게 좀 회복해갖고 뭔가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도 갖고 오고 남북 간의 공동 이익이 될 수 있는 뭐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결정적인 걸림돌이 여기 실천과제 16번에 있는 키 리졸브와 한미 합동 군사 연습,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기로 결정했다고 엊그저께 연합뉴스에 나왔죠. 연합뉴스 기자님. 예,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래서 북한 관영 언론이 이제 안 된다. 남북 관행 끝이다. 이 현 정부 하에서는.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5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천안 침몰 사건에 대해서 국제 공동조사 뭐 하자고 하는데요. 아무튼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참여연대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저희 학교 연구원에 작년에 설문조사에서 봐도 정부 발표를 전부 국민들이 3분의 2가 안 믿어요. 예. 안 믿거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한 70% 이상은 믿어야지.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된다고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진실 트러스트 파인딩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 선도적 군비 축소라고 하는 정책 제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이 증대폭,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비 비교, 그리고 또 뭐랄까 무기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의 어떤 문제점 등을 봤을 때 이 국방 예산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갖고 오는데 계속 무기 갖다 거기 증강시키고 사들이 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능사인가? 이게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북한의 핵 포기를 가져오는
올 수 있는가, 아니면 북한이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건가,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국방 예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성역시하고 하는 것은 이거 안 된다. 이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이 복지 문제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남북 관계 발전하는 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거하고 국방 예산을 줄여서 복지로 전환하는 거, 이게 다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참여연대나 시민단체들은 관심을 갖고 있고, 향후 우리 정권 변화 과정 속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 국가 정책에 반영되겠다. 실천과제 20일에 제가 예전에 다른 평화운동 단체에서 있을 때 이거 제기했다가 예비군 제도 없애자고 했는데, 예비군 이런 조직에서 또 일자리 갖고 있는 사람 어떡할 거냐, 그 대안이 없어갖고 그때 끝까지 못했는데요. 다시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분들을 민간 소방 군안 제도 이런 일을 하는 쪽으로 돌려갖고 자기 역할은 계속하면서도 군사적인 그런 어떤 성향은 줄이자, 이런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책 제안 7번 보면은 이게 한미 동맹, 이거 우리가 한미 동맹이 불평등하다 이런 거는 다 알지만은, 요즘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가 좀 우려되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이 전 세계 경제력 어려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전 세계에 대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하위 파트너인 동맹 국가들한테 그 역할을 같이 하자고 계속 저걸 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뢰 동맹이니 뭐 글로벌 동맹이 얘기하는데,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게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중 군사적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나 이게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이게 민주화하자, 국민들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하고, 이거하고 우리 한미 동맹에만 너무 쏠리게 되면은 남북 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전체 평화 정착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의 설린 우호 관계를 해 나가는 것하고 한미 동맹을 이렇게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래, 이 두 가지 접근 자체가 양자적 접근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안보 협력 구도와 관련 속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동북아의 다자 안보 협력을 구축하는 것, 이것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게 세 개를 맞물려 있는 것이 이 정책 제안 7번의 요지입니다. 다 참고하시고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면 재검토하기를 우리는 촉구합니다. 어제 어디 인터넷 뉴스 보니까 독일 이게 아니다. 그건 4대강이네. 보를 다 폭파시켜서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실천과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천과제 29번에 보면은 지금 우리 한미일 군사협력인데요. 한국 일본하고 군사 비밀 보호 협정,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시도, 지난번에 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받아 지금 잠시 들어갔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마지막으로 ODA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대가 국회 동의가 불충분한 과정에서 해외 파병하는 거, 이것도 위헌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외교 안보 정책 결정에 있어서 민간의 통제와 참여. 그래서 외교 안보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비밀주의, 관료주의,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정책 대안들이 실천과제 37번부터 쭉 있습니다. 특히 기자님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통일부를 평화통일부로 바꿔라. 이름 바꾸는데 왜 바꾸냐면은, 만약에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강경하게 이런 입장을 취하더라도 통일부는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해갖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안정을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건 통일부가 이 남북 대결부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 이게 얘기는 꼭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